세상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존재로,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뒤엎인 가상이 곧 뭐예요? 현실이 되고 상상이 정말 사물이 되는 거죠. 가상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어떤 건 파파피지컬한 상태다. 기호라는 건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화가 뭐가 된 거예요? 심볼이 됐다는 겁니다. 사진의 특성은 뭡니까? 즉 사진은 세계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은 어떤 말하는 미디어가 된 거예요. 사진은 본질 자체가 지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진과 회화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화는 상상해서 그릴 수 있죠? 사진은 상상해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정에다가 판사님 이게 제가 목격한 범행 현장의 그림이다. 증거물로 채택해 주십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진은 왜 돼요? 그림보다 더 생생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사진은 뭐예요? 연결돼 있어요. 탯줄처럼 그 사건과. 있었기 때문에 찍힌 거예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성격은 그 자체가 뭐예요? 지표죠. 네, 빛의 흔적입니다. 어떤 게 있으면 피사체가 있으면 거기 빛이 비쳤고 이렇게 반사대도 들어와가지고 구멍을 통해 가지고 역상이 맺히고 그걸 고정시킨 거니까 물리화학적인 작용이에요. 이제 빛이라는 자극이 있고 여기에 감각물질이 물리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고 인접성, 인과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롤랑 바르트가 볼 때 사진은 본질 자체가 지표라는 겁니다. 성격이, 기호적 성격이에요. 거기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진은 그 관객한테 주는 효과면에서도 지표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는 그랬잖아요. 여기가 사진을 딱 보면은 막 텍스트를 읽어냈죠. 여러분 아마 사진을 보면 읽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예컨대 미국의 시사 주간지에서 누구죠? 그 럭비 선수 있었잖아요. 그 살인했던 이름을 까먹었어. 어쨌든 그 사람 사진이 나왔을 때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그냥 밝게 나왔는데 하나는 굉장히 어둡게 나온 겁니다. 이 어둡게 나온 쪽에서 터치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뭐 깔려 있는 거죠. 그 밑에.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범죄자처럼 보이려는. 그걸 우리는 읽어내잖아요. 근데 롤랑 바르트가 볼 때 그게 사진이라는 게, 사진의 본질이라는 게 그 밑에, 이미지 밑에 깔려있는 텍스트를 읽어내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 동일한 이미지를 가진, 그 밑에서 동일한 텍스트 구조를 가진 사진들이다 할지라도 어떤 건 나한테 그냥 쓱 지나가고 어떤 건 나한테 와서 꽂혀요. 우리가 왜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요. 와서 찌르고 어떤 건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눈을 확 사로잡아버리고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 이걸 갖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퉁쿠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효과를 둘로 구별해요. 스튜디움과 퉁쿠툼이 있습니다. 스튜디움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텍스트로서의 사진이에요. 이미지 밑에 깔려있는 거. 그건 보통 일반적인 해석의 코드가 있어요. 대부분 그 사진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코드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사진을 읽어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읽는 데 사용되는 그 코드, 그게 스튜디움입니다. 반면에 퉁쿠툼은 달라요. 나한테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렬하는 겁니다. 동일한 시위 사진이다 하더라도, 동일한 시장을 찍은 사진이다 하더라도, 동일한 메시지를 담았더라도 어떤 건 그냥 휙 넘어가는데 어떤 건 나한테 딱 와서 꽂혀가지고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퉁쿠툼입니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이다라는 거죠. 근데 퉁쿠툼이라는 게 뭐냐면 사진이 뭐로 작용하는 거냐면 해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자극의 주체예요. 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나를 찌르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사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진이 이제 뭐가 된 거야? 기호적 성격이 도상에서 상징으로 갖다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지표일 뿐 아니라 어디서도 이미지의 효과, 작용이라는 면에서 지표다라는 겁니다. 이게 롤랑 바르트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 퉁쿠툼이 스튜디움을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할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2차 대전 하면은 대표적인 사진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미군이 이오지마에 상륙해서 왜 성적이 쫙 함께 올리는 그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은 연출된 겁니다. 로젠탈의 사진이 있어요. 태평양 전쟁 승리의 상징이죠. 반면에 유럽 전선에서 승리의 상징은 바로 뭐냐면 할데이라는 소련의 작가가 찍은 겁니다. 그 베를린에 가면은 그 제국의회라는 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 그 위에 소련군 병사가 가가지고 딱 소련 깃발 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파시즘에 대한 승리 이런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뭐냐 그 사진을 딱 찍고 나가지고 2차 대전의 아이콘과 같은 두 사진이잖아요. 근데 할데이의 사진 같은 경우는 할데이가 그 사진을 찍고 정치보복에 불려갑니다. 근데 정치보복에서 그 사진을 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 동무 소비에트 인민군들은
인민의 약탈자가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국기를 들이댈 때 밑에 사는 사람이 잡아주고 있어요 발을. 근데 그 잡아주는 사람에게 팔뚝을 딱 보니까 두 팔뚝에 시계가 있는 거예요. 뭐를 비하겠어요. 아시겠죠? 원래 그건 바로 뭐냐, 소비에트 인민군대가 유럽의 민족을 파시즘으로부터 해방시켰다 이걸 전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시계 하나가 모든 걸 확 뒤져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풍크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크통은 뭐냐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찍힌 거예요. 사진사가 의도했을까요 그거? 의도 안 했죠. 의도 안 했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피사체가 있었기 때문에 찍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옵스쿠라가 아니라 카메라 루시다라는 겁니다. 사진에 보면 바깥에 있다 이거죠. 그런 일언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사형수인데 미국의 국무장관을 암살하려는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지금 사형당하기 직전이에요. 요거 사진 찍은 다음에 바로 끌려 들어가지고 처형당했죠. 이 사진이 자기한테 그렇게 꽂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풍크통이죠. 오케이, 스튜디움과 풍크통이 굉장히 좋죠. 재미있고 흥미롭고 굉장히 또 풍크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역시 사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사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진에는 반드시 피사체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롤랑 바르트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걸 갖다가 인덱시컬리티라 그래요. 아까 우리 지표성이라 그랬죠. 지표. 거기다가 지표 인덱스를 갖다가 명사형으로 만들면 인덱시컬리티라 그래요. 이게 바로 사진의 본질이다. 지표성이 바로 사진의 본질이다. 라는 이론이 나온 게 1980년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론이 너무 늦게 나온 거예요. 그때쯤 되면 사진의 성격이 이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거 보면은 전형적인 스튜디오 사진이죠. 누군가가 있죠. 누군가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진엔 피사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가상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드로잉을 해요.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소조로 만들어요. 이렇게 진흙 같은 거 묻혀가지고 모델을 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사진사가 뭡니까? 그 작가가 카메라를 듣고 길바닥에 나가요. 그 사람들 피부를 찍어대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스킨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은 뭐예요? 만약에 사진에 인덱스 퀄리티가 있으면 저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딱 사진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21세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서 사진과 복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미지가 합성 이미지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모든 미디어는 그 앞에 선행했던 두 개의 미디어가 종합되는, 예를 들어가지고 영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진이 있죠. 그 안에 포함하고 있죠. 근데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텔레비전에 뭐까지 포함해요? 영화도 포함하죠. 그 밖에 더 있죠.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영화도 포함하고 그 밖에 다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 같은 게 그 전에 존재했던 미디어들이 이렇게 종합돼서 같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은 상상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생생하진 않아요. 사진은 생생하죠. 근데 상상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사진은 달라요. 상상을 뭘로? 사진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동화책 이름, 강소천 씨의 동화책 제목 뭐였냐? 꿈을 찍는 사진관.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현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거나 미래의 법정에서는 사진이 증거물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이 왜 지표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에는 바로 사진과 영화의 시대라 그랬죠. 그거 무슨 의미냐면은 사진과 영화라는 게 그냥 그 자체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진과 영화가 다른 매체들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대, 20세기 후반에 그 대표적인 아이콘과 같은 화가가 바로 앤디 워홀이죠. 자, 앤디 워홀이 제가 마릴린 먼로 그렸죠. 저 마릴린 먼로의 초상이 아닙니다.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마릴린 먼로를 저 사람이 그렸을 때 마릴린 먼로는 이미 죽었어요. 불러다 놓고 모델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그렸냐라는 거예요. 사진을 그렸다는 겁니다. 옛날에 원작 회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복제를 했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원작 회화가 뭘 베껴요? 사진을 베끼는 겁니다. 즉 주도권이 확 바뀌었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앤디 워홀이 주장했던 게 바로 원작의 시대에서 이제 뭐예요? 복제의 시대로 이미지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디 워홀은 자기 자신 예술가라고 안 불렀어요. 그렇죠? 자기 뭡니까? 아틀리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했어요? 팩토리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원작 회화야말로 모든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이 모든 게 기거화됐고 대량 생산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원작 회화의 생산을 유지해온 게, 원작의 생산을 유지해온 게 바로 회화였거든요. 화가들 직접 그리죠. 그 다음 뭐까지 해요? 사인까지 하죠. 근데 그 사람과 갖다 공장 전처럼 확 환원시켜버린 겁니다. 저기 실크 스크린이거든요. 광고 전단지 찌라시 만드는 기술이다. 그것도 직접 안 해요. 직접 자랑하잖아요. 나는 내 그림 내가 직접 안 그래. 애들 시켜.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전복이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 원작이었다면, 원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뭐가 더 커진 거예요? 복제가 더 커진 시대를 말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진짜로.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신문에 안 나온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도 신문에 나온 건 사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덜투덜 되잖아요. 요즘 기자들, 가끔가다 이제 장난질하는 기자들 생각 투덜투덜 되는 게, 저 사람들은 말이야, 사건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보도를 사건해. 무슨 얘기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바로 그런 걸 본 거예요. 앤디 워리어겠다.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앤디 워리어는 개인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중한테 비친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 글을 보고, 내 그림을 보고, 내 영화를 보고, 그 안에 다 있다. 마릴린 먼로죠? 마릴린 먼로의 본명이 뭐죠? 뭐가 하여튼 길죠? 근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해요? 마릴린 먼로 실제 어떤 여자인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독일에서도 정말 백치 같은, 마릴린 먼로 같은 백치 같은 배우가 있었어요. 백치인 줄 알았죠. 근데 인터뷰를 딱 해보니까 이 사람 정작 인터뷰 때는 하이 인텔리전트한, 진짜 연출한 거예요. 마릴린 먼로 실제는 어떨까요? 우리한테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릴린 먼로는 바로 뭐냐? 지하철 환풍기에서 일어나는 마릴린 먼로? 이런 거라는 거죠. 케네디 생일 때, 피아노에 딱 걸터 앉아서 해피 볼스데이 투 유, 바보 같은 목소리로, 그 백치.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릴린 먼로잖아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피상적인 것들. 이게 이제, 팝아트의 정신이에요. 팝아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미지의 전도. 주적 이미지가 이제 교체됐다는 걸 갖다 확실하게 선언한 게 팝아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보죠. 앤디 워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작가가 누구냐? 게라르 리히터거든요. 저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 역시 사진을 베꼈거든요. 그래서 아틀라스라 그래가지고 사진 앨범을 만들어요. 그냥 가족 사진이라든지 일상 사진 있죠. 버네큘러 사진들 하고, 그 다음에 신문 잡지에서 오린 걸 가지고 앨범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막 보다 괜찮은 거 있으면 화판에다 정말로 정교하게 그래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죠. 포토 리얼리즘. 정말 이렇게 어떤 그림 보면 딱 보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진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 또는 포토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립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손으로 슬쩍 쓸어요, 이걸. 그래서 블러를 해버려요.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이 사람은 앤디 워홀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영향관계는 그게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서양의 양편에서. 저 사람 독일에서 역시 사진을 베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르하르 리히터도. 이게 바로 복제 이미지 때의 미술의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하이퍼리얼리즘, 척크로스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그림을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정말 그림처럼, 아니죠. 사진을 보고 그림을 사진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훨씬 더 사진보다 더 강렬한 사진. 이런 효과를 내는, 이런 거죠. 그럼 디지털 시대는 그럼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뭐세요? 우리나라의 강형구 작가죠. 저 뒤에 뭐가 보입니까? 이분이 작품이 보이죠? 누구예요? 그 유명한 화가인데. 고흐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이분을 갖다 포토리얼리스트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분이 하는 작업은 포토리얼리스트의 작업이 아니다라고 제가 신문에 반론을 썼어요. 한국일보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걸 읽어보시고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 그림을 제대로 보고 있는 분이다 하면서 그 전시회 도록에 들어간 말이 있잖아요. 그걸 써달라고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할 것 같이 글을 써드리기도 했죠. 왜냐하면은 이거 하이퍼리얼리즘이나 포토리얼리즘이 아니에요. 포토리얼리즘 뭘 베끼는 겁니까? 사진을 베끼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고고 사진 본 분 계세요? 네. 고고 사진 본 분 없죠. 고고 사진 어떻게 하세요? 얼굴. 뭘 통해서 알아요? 자화상 통해서 알죠. 근데 자화상은 사진만큼 해상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사진을 재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합성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앤디 워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는 모든 대중들이 자기처럼 실크 스크린을 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 실크 스크린 해본 분 없죠. 하지만 여러분 다 하는 게 포샵질이죠. 그럼 다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포토샵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강형구 작가는 뭘로 하냐면 화판 위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거 좀 이따 넘어가기로 하고요. 60살의 마릴린 먼로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마릴린 먼로는 젊은 시절에 죽었잖아요. 늙은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링컨 사진 같은 거, 링컨도 물론 사진이 존재하지만 거의 해상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비디오를 빌려다 본대, 영화를 막 보다가 등장인물 있죠, 배역. 그 엑스트라 중에서 이 링컨 닮은 사람이 있어요. 딱 화면 정지.
해놓고 그걸 베낀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탑골공원 이런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 피부 표현 있죠. 그걸 가지고 그림으로 갖다가 일일이 손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니터 위에서 하는 것을 화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르다는 겁니다. 앤디 워홀이나 게라르 리터나 척클로스 같은 사람들은 사진 기반이잖아요. 이분은 사진 기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생성 이미지고 합성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이미지에 대한 감성을 노래한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디지털 사진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진의 미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진의 미학이 뭐였습니까? 결정적 순간이었잖아요. 이렇게 포착하는 거. 지금 딱 뭐 진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 옛날에는 필름이 뭡니까? 하나 넣으면 24장밖에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해야 됐잖아요.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그냥 기관총으로 속사르게 되면 드르르르 갈긴 다음에 나중에 와서 그 중에 하나 건지면 되는 거죠. 달라요, 개념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일한, 예를 들어 그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고진역강 호수에 안개가 싹 꼈는데 호반에 새가 통통통 물을 차고 가가지고 막 뭡니까 그 동그라미가 다 있는 그 동시에 찾기 힘들거든요. 바로 거기에 안개가 끼어 있어야 되고 마침 그때 새가 여러분 한번 기다려보세요. 몇 달 잠복해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새가 가는 거 안개 낀 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합성을 딱 해버리면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개념. 완전히 사진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디지털 사진은 그 전에 그 두 가지 회화와 사진사의 작업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진가들은 옛날에 찍으면 끝났잖아요. 나머지 현상 인화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그냥 포스트 프로덕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스트 프로덕션 할 때 사진사 그 사람들 실제로 뭐의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화가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해서요? 초창기 사진 있잖아요. 픽토리얼리즘하고 상당히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진 작가하고 화가의 구별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회화 속에 사진 등장하고 사진사들도 뭐합니까? 회화를 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제프 홀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것 같죠? 사실 저 컴퓨터 합성입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호크 사이에 그 목판 하나를 보고 그걸 그대로 연출해가지고 합성해서 찍은 겁니다. 이런 거죠. 이럴 때 뭐 결정적 순간이니 옛날 같은 난리가 난 건데 이건 왜곡했다고? 내지는 뭡니까? 조작했다고 하는데 요즘 디지털 시대는 그런 어법이 성립을 안 해요. 왜?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이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미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디지털 이미지 하면 디지털 사진의 대가 그러면 안드레아스 고어스키죠. 아주 요즘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을 보게 되면 보통 중앙 시점을 딱 취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빽빽한 어떤 건물, 또 아파트촌, 뭐 이런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도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가면 아리랑 축전 있잖아요. 그때 매스 게임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서 막 찍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 특징은 뭐냐면 카메라라는 게 보통 뭐냐. 포커스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하고 중점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게 되면 한번 삼각함수 있죠, 여러분. 요거하고 그럼 이쪽은 길죠. 흐려져요. 여기만 맞추면 여기는 뚜렷한데 저기다 맞추면 또 여기가 흐려지겠죠. 이게 우리가 카메라의 눈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구현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분의 작품은 뭐냐면 어떤 데도 다 선명해요. 모든 구석이. 그러니까 당연히 컴퓨터 합성한 거죠. 다양한 시각을 다 넣어가지고 합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를 주냐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것보다도 더 강렬해요. 우리 육안은 카메라에 있잖아요. 근데 저건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구어스키의 전략인데 그럼 뭐가 이제 달라졌느냐 19세기까지만 해도 예술 그러면 누구의 눈이었어요? 예술과 화가의 눈이었어요. 그때 아마 그런 경쟁이 있었죠. 예컨대 말이 이렇게 갤럽이라 그래요. 통통통통 뛸 때, 가볍게 뛸 때, 그때 말의 네 다리가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가지고 네 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말을 달리게 한 다음에 트랙을 깔아놓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그 기차 같은 거 끄는 거 있죠. 거기다 누가 들어가냐면 이제 가장 눈이 좋다는 화가가 딱 앉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속도로 가지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근데 화가는 말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10m마다. 그 다음에 말이 딱 치면은 끈을 치면 바로 촬영될 수 있게끔 하니까 그런 경쟁. 그거 바로 화가의 눈과 카메라의 눈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20세기 누구의 승리예요? 카메라의 승리죠. 그래서 화가의 눈에서 카메라의 눈으로 왔죠. 근데 21세기는 바로 누구냐면 저거는 카메라의 눈이 아니에요. 뭐냐? 컴퓨터의 눈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사진의 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미학이죠.
자, 그런 경우인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루프라는 사람이. 미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게 요즘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다큐멘터리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현실이 아니라 상상과 환상이 결합된 어떤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라이프치가 문을 닫아버려요. 아마도 그런 건지는 몰라요. 사람들은 현실에 너무 지쳤는지. 근데 우리가 사진에서 보고 싶은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비루한 현실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를 좀 다른 세상을 보여요. 아마 이런 걸지도 몰라요. 왜?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게 딱 디지털 영화죠. 그 예를 들어 헐리우드 그 환상 영화들을 보세요. 완전 CG로 밟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가진 게 텅 빈 다큐멘터리 사진이 등장해요. 사회적 메시지가 없어요. 정치적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다큐 형식이에요. 사람 얼굴 딱 찍어놨거든요. 그럼 어떤 느낌이 되냐면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썰렁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반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진은 너무 정치적인 메시지가 강해. 그런데 아시겠지만 진리라는 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진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저는 정반대의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맨날 여의도에서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헷갈리죠. 세월호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진리인 것 같다가 또 뭐 하면 저게 진리인 것 같다가 막 서로 막 싸우다 보면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되는 상황. 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담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도 그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다큐 형식만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데드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출근한 사람도 사진을 딱 찍어요. 근데 무표정한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뭘 말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없어. 말하는 거 없어. 순수한 형식으로서, 순수한 미학으로서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데드펜의 미학의 대표적인 토마스 루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전에 기록사진 같은 경우에 뭐였냐면은 문자문화랑 결합되어 있고, 문자문화 바로 역사주의적 의식이거든요. 피억압자의 기억을 기념하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희생을 해서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자, 이런 의식 있잖아요. 거기에 사진이 한 역할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자문화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역사주의 의식이 없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역사가 뭐냐? 그럼 역사요? 사극의 배경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는 뭐냐? 너희들한테는 SF의 배경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도 이 책에서 인용을 했지만 그겁니다.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정도전 가지고 어떤 비평가가 작가들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 그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도전 얘기가 어떻게 굴러갈지 정도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작가들이 스톱! 그러더니 하지마! 스포일러야! 그러더래요. 이게 뭡니까? 히스토리가 뭐가 되는 거야?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역사적 의식이 이제 약화되면서 다큐멘터리가 그냥 형식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드펜 이런 게 나오고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릭들라이라는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폭의 풍경화 같죠. 무슨 한 폭의 그림 같죠. 회화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뭔가가 있죠. 저게 뭐냐면은 사살당한 탈레반 병사의 시체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갖고 뭐 이런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예술 작품 같죠. 문제는 뭐냐,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옛날에 카파에서 온 로버트 카파에서 온 떨리고 있다. 이거 소형 카메라로 찍었잖아. 왜? 급박한데 예컨대 노르망디에 상륙하는데 막 독일군의 기관총 있는데 머리 받고 이렇게 찍듯. 그러려면 그걸 작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즘 뭘 갖고 다니냐면 중대형 카메라를 갖고 다녀요. 그 보도사진 찍겠다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 올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화질이 필요 없어요. 신문에 인쇄되고 잡지에 인쇄되고 그거 화질이 필요 없어요. 뭐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대형 포맷으로 뽑아가지고 얻다가 그 갤러리에다 걸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그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걸 보세요. 저게 다 다큐멘터리인지. 예를 들면 보세요. 호르베의 온랑의 매장 있죠. 그거랑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진을 뭘 잃어버려서 지표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쵸? 현실의 기록이기는. 그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저럴리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 화가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록이 아니면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술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사이먼 노포크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폐허 취향이 있거든요. 낭만주의 때 많은 사람들이 폐허에 혼자 앉아서 상념에 남기는 어떤 멜랑콜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진처럼 느껴지지만 저게 뭐냐? 미군의 공승으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의 그 개선문이에요. 전쟁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 옆에 한 사람은 너무나 고즈넉하게 앉아있죠. 평화롭죠. 이렇게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큐멘터리냐?
이게 도대체 포토 저널리즘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랑 비슷하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 낭만주의 시절에 순례자들이 서울에 다 가가지고 몇 시간이고 혼자 앉아서 상념을 잡고 이런 낭만주의적인 뭡니까? 그 루인, 폐허 취향 이걸 갖다 사진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뭐냐면은 니카라과의 풍경이거든요. 굉장히 고즈넉한 풍경인데 그림의 중간쯤에 하반부에 뭔가가 보일 겁니다. 거기서 사람이 소스라치게 느끼게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뭐냐? 저거 보시면 청바지 보이죠? 그 밑으로 뭐가 빠져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척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들짐승에 먹혔을 거예요, 아마. 저 장소가 어떤 거냐면 니카라과의 우익들이 그 민간인들 학살하던 장면이거든요, 반대자를.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찍은 겁니다. 수잔 메이잘레스가 굉장히 유명해 그걸로. 니카라과의 그 우익들이 했던 테러 현장으로 반군들이 초대를 해요. 가가지고 그 학살의 생생한 현장을 갖다가 폭로를 합니다. 왜? 그 니카라과 우익을 갖다 미국 정부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 폭로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저런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게 지금 갤러리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죠. 이거 뭐랑 비슷하냐? 이거랑 비슷하죠. 게르치노의 에트 인 아르카디아 에고입니다. 에트 인 아르카디아 에고는 뭐냐면 아르카디아에도 내가란 뜻이에요. 아르카디아는 이상향입니다. 목가, 전원적인 이상향. 근데 거기도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해요. 이게 메멘토 모리의 그림이거든요. 너무나 평화롭고 목가적인 어떤 전원 풍경인데 거기서 행복하게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가는 목동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는데 무덤에 뭐가 해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에트 인 아르카디아 에고. 아, 결국 우리도 어떻게 된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딱 느끼는 그런 모티브거든요. 메멘토 모리의 모티브. 그걸 갖다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뭐의 모약을 도입하는 겁니까? 또다시 표의 미학을 도입하는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왜? 사진이 인덱시컬리티, 즉 지표성을 잃어버리니까 사실의 기록 또는 뭡니까? 사건의 증거 이 성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뭐냐? 가상화되는 이런 경향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거예요. 수잔 손택이 얘기했던 거 있죠. 타인의 고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저 타인의 고통이잖아요. 근데 저걸 갖다 우리가 작품을 향유해도 되는가라는 굉장히 이미지 윤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 윤리학적 문제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당화가 됐잖아요. 저런 사진 보여주면 사람들과 분노를 조직하고 그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저런 학살을 다시 막는 어떤 정적 행동을 조직한다든지. 근데 저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들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저 작품 팔 거 아니냐? 돈을 받고 수집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사진이 처한 어떻게 보면 위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사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이라는 건 말이 사진이지 사실은 사진이 아닌 또 다른 이미지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리고 물론 사진의 기능도 전통적으로 사진이 했던 기능들을 계속 발휘하고는 있겠죠. 하지만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올드미디어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컨대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연극이 사라졌나요? 아니죠. 컴퓨터가 나왔다가 영화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렇게 찾아가죠. 뭐냐면은 처음에 미디어가 딱 뉴미디어가 등장하면 자기 자신이 뭔지 몰라. 그 누굴 따라합니까? 올드미디어를 따라해요. 그러다 보면 자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올드미디어와는 다른 자기만의 전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의식을 취했죠? 그래서 발전하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드미디어가 누굴 흉내내요? 뉴미디어를 흉내내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사진 보셨죠? 초기에 사진이 뭘 흉내냈습니까? 올드미디어의 회화를 흉내냈잖아요. 하지만 그게 좀 지나게 되면 회화가 뭘 받아들여요? 사진의 미학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여러 시점을 취했죠. 그건 바로 뭐예요? 카메라맨. 여러분 카메라 중계할 때 보시죠. 축구 중계하는 전형적인 화가의 시점이 아니라 카메라맨의 시점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화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올드미디어, 뉴미디어가 이렇게 서로 리메이디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재매개. 서로에게 재매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영화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자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화는 어떻게 되냐. 무대를 딱 틀어놓고 배우들을 연기를 시킵니다. 그럼 커트가 언제냐면은 막이 딱 내리면 커트예요. 막과 커트가 일치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아니라 연극은 딱 지금 여기 시점이 고정되어 있지만 카메라는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또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 러시아로, 뭐 등등등.
그걸 알죠. 그 카메라 어법이다라는 걸. 그 몰랐으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연극이 뭘 흉내를 내요 또? 근데 카메라 즉 영화의 효과를 흉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트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효과를 몽타주라든지 이런 효과를 내죠.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아날로그 사진이 아마 처음에 디지털 사진 딱 들려서 누굴 흉내를 내냐면 아날로그 사진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왜냐? 열등의식이 있거든요. 어떤 열등의식이 있냐면은 아날로그 사진은 딱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아요. 흐려질지는 몰라도. 근데 옛날에 아시죠? 디지털 사진 처음에 나왔을 때 딱 조금만 당겨보세요. 어떡합니까? 벽돌이 퐁퐁 튀어나오죠. 그게 열등의식이었어요. 그 열등의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촘촘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화소 얘기가 나온 겁니다. 100만 화소, 200만 화소, 300만 화소. 대충 500만 화소 가면 우리가 쓰는 보통 일상의 포맷에서는 아날로그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1200만 화소? 요만한 것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물론 대형 포맷 아니면 지금은 사실은 이미 디지털이 아날로그 능가해버린 거예요. 좀 더 선명할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날로그 사진이 누굴 흉내내요? 이제 디지털 사진을 흉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진은 지표성이 있었죠. 바깥에 피사체가 있으면 찍히는 거잖아요. 흔적이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디지털 사진은 지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디지털 사진이 보여주면 현실이 아니에요. 디지털 사진이 찍혔다 해서 그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상, 환상 이런 거죠. 그 효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날로그로. 근데 문제는 뭐냐? 아날로그 사진은 뭐예요? 피사체가 있잖아요. 어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올리브 모베르크라는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죠? 현실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죠? 어디가 이상한 건가? 저기.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미니어처예요. 미니어처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놓고 딱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현실 같지만 현실이 아니라 뭔가 몽상과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들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거 현실의 장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죠. 바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연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모든 절차가 다 아날로그예요. 갖다 놓고 찍는 겁니다. 이거는 니클라스 가리라는 이제 핀란드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이건 어때요? 가상 같죠? 근데 저거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저게 뭐냐면 틸트 시프트 카메라라 그래서 경통이 이렇게 기울이는 경통이 있어요. 그걸로 찍게 되면은 이렇게 포커스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이게 가상 같은 마치 미니어처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틸트 시프트 카메라는 지금 인터넷에 보면 동호회도 있어요. 저기 살 수 있습니다. 저거 사가지고 저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고 저걸 찍으면은 뭐냐면 현실이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가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모든 절차는 아날로그예요. 필름이고 카메라부터 필름 모든 절차 현상이나 다 아날로그입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 이미지만이 갖고 있는 그 가상 효과 있죠? 그걸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슈테파니 슈나이더라는 독일 작가의 작품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죠? 최근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필름을 사용하는데 맛이 간 필름을 사용해요. 이미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화학적 변질이 시작된 필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찍게 됩니다. 그럼 지금 찍었는데 마치 어떤 효과가 나요? 60년대 로드무비를 보는 듯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상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월터 니더마이어의 작품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화이트하우스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이 있죠, 공 갖다가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공이 밝은 면하고 어두운 면에 컨트라스트가 있을 겁니다. 밖에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사방천지에서 뭐가 들어와요? 광이 들어오죠? 반사광이 들어와가지고 다 밝아 보여요. 그럼 공이 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요? 평면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런 거거든요. 화이트하우스, 이게 지금 스키 슬로프에서 사람들이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화이트하우스를 딱 시키니까 허공에서 막 유영하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이 사람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모든 게 아날로그고 실제 존재하는 것을 그 카메라로 그냥 기록한 것일 뿐인데도 어떤 효과가 되냐면 마치 가상과 같은 꿈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 네 가지 전략들 바로 뭐냐면 아날로그 사진사들이 이제는 이미지에 대한 대중들의 취향이 바뀐 거예요. 옛날 이미지는 현실을 기록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 이미지 현실이 기록이 아니라 아까도 그랬듯이 꿈을 찍는 사진관이잖아요. 이러니까 아날로그 사진기를 가지고도 뭐 하냐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이미지를 찍다 보니까 저런 전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미감들, 현실에 대한 유미화된 시각이 있죠. 이런 것들을 20세기 들어 사진이 철저하게 아고라를 파괴해가지고 기록, 그 다음에 자료, 그다음에 폭로, 또는 정치적 투쟁 수단,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그런 20세기의 그 이미지 문화가 있었던가 하면, 지금 21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또 기술적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또 지금 뭡니까?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이미지에 대한 취향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엉캐니한 겁니다. 이미지를 딱 보여줘. 아까 보셨잖아요? 커팅햄의 그림을 보셨죠? 그 새 초상이 있는 거. 딱 봤는데 초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유령이라고 부르죠. 사실 다 헛개비 같은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주는 느낌을 저는 언캐니라고 불렀고, 그게 지금 이미지 인문학 이권의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언캐니한 이미지에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네, 이것을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가 막히다고 느낀 사진, 저널리즘 사진이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진이든 간에, 예. 그게 사회적 파장이든 뭐 어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친 사진 중에서 지금 사진들이 예. 많았으니까. 근데 그 제목, 제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사진, 지금 외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그 퉁퉁을 준 사진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일본 작가가 찍은 건데, 4.19 때 찍었어요. 근데 아마도 고대생들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바바리코트 일본 대학생들이 교문을 탁 내리는데 비가 막 처량하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처량한 표정을 딱 짓는데, 그게 넘어와서 꽂히더라고요. 그게, 그 사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밖에도 뭐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최루탄 맞은 이한열 씨가 최루탄 맞고 쓰러졌는데 친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트라우마를 준 사진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예술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사진은 그 일본 작가가 찍은 4.19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갤러리에 가보면은 무제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진이든 회화든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이 알아서 생각하게끔 하는 식의 그런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회화에 무죄가 붙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왜냐하면 회화에 무죄가 되는 건 그게 회화가 상징으로 변했기 때문이거든요. 상징으로 떡 변하면 옛날에 제목은 뭐로 붙이냐면 그것이 묘사하는 대상의 제목이었단 말이죠. 묘사하는 게 없으니까, 제목 붙일 게 없으니까 무죄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거죠. 다큐멘터리 사진인데 옛날에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의 아주 어두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딱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거기에 분노를 조직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다큐멘터리 형식만 있는 거예요. 왜냐?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세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른바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요. 모던은 굉장히 으쌰으쌰하고 약간 운동권스러운 멘탈리티입니다. 과거, 현재, 우리는 진보해야 돼. 이런 건데, 포스트 모던쯤 가면은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그놈이고 사실 세계에 대한 진리는 없어. 세계에 대해서 존재하는 건 각자의 해석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큐멘터리가 설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해석도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할 권리를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남는 건 뭐냐,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만 남는 거예요. 달랑.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 또는 굳이 진리라고 요란하게 해서 남들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제목이 안 붙는 거고요. 약간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랄까, 이른바 포스트 모던한 세계 감정이에요. 모던할 때는 억압에서 벗어나서 인간은 점점 더 평등해져야 돼. 더 뭡니까? 우리가 사회는 더 리버럴해져야 돼. 더 진보해야 돼. 근데 요즘 그게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건 너는 의견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떠들어. 하지만 니게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 또 그렇게 주장하지 마. 각자 다 자기만의 진리가 있는 거야. 이러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에, 방향감각을 잃었을 때, 그런 시대에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용은 사라진 형식만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포스트 모던의 뭡니까, 세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이라든가, 들을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아름다운 예술에 대한 것도 아까 같은 맥락의 어떤 흐름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회화하고 음악은 좀 다르겠지만은, 음악도 그 디지털화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게 변하지 않았나요?
제가 좀 신해철 씨한테 이렇게 음악 작업하는 과정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로 이렇게 이미지 그 편집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신디사이저가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뭐 인공적으로 생성된 음을 쓸 때도 있고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식의 음악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또 그런 거 있죠. 이제 사실 음악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급진적으로 일어났어요. 사라짐이라는 게 음악이 옛날에 생음악이었잖아요. 라이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LP가 나왔어요. 그때 그 아도르노랑 이제 베냐민의 의견 다툼이 있죠. 아도르노는 LP판으로 듣는 건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건 가짜 음악이에요. 왜? 음악을 듣는 건 항상 다음 이 다음 중에 어떤 음이 나올지 긴장하면서 그 예측이 어떤 때 충족될 때가 있고 배반될 때 있고 그걸 늘 해서 듣는 건데 LP는 늘 동일한 음악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LP판으로 된 거 복제 음악이다라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한마디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를 망가뜨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음악이라는 게 이제는 뭐가 되냐면 CD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CD 나왔을 때 뭡니까 LP판 팬들이 했던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역시 음악은 비가 오는 소리가 좀 들려야지. 이게 진짜 음악이지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CD만 해도 아직 컴팩트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막 컴팩트 디스크니까. 근데 요즘 그걸 뭐냐면 음원이 됐어요. 음반이 아니라 뭐야? 음원이 됐죠. 옛날에 그래서 아날로그적 그루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홈을 파고 막 흐르는 이런 것들조차도 완벽하게 확 가버린 거죠. 완전히 이제 음원으로 가게 되면서 그런 게 이제 완전히 그 음악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정보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100% 정보가 된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다를 겁니다. 그 아날로그로 이렇게 했던 소리하고 디지털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도 다르겠죠. 음악을 만드는 것들 뭐 다 다르겠죠. 그래서 뭐랄까. 한편으로는 아까도 왜 사진들 보면은 역시 디지털이 된다 하더라도 아날로그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쪽에도 그런 분들도 아마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화 되는 것들이 이게 음악이 진짜 음악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디지털 카메라도 처음엔 이건 사진이 아니야. 이런 게 무슨 사진이야. 이런 사람은 있었지만 요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거부하고 너무 인공적이고 생성됐다는 느낌도 이런 거 있겠지만 그쪽 취향으로 또 이제 취향에 또 새로운 미학과 새로운 취향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평행을 그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뭐냐면 그 신혜철 씨가 얘기하는 걸 딱 들으니까 이거 굉장히 비슷하다. 거의 똑같은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인문학 열풍이 다시 굉장히 거세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엉켜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정신을 균형 있게 잡으려는 어떤 현대인들의 그런 움직임인 건지 아니면은 인문학도 그런 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건지. 인문학 얘기죠.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인문학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고 정신분열적인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인문학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출판시장에 보면 갑자기 인문학 붐이 일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학에서 인문학이 사라지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워낙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냥 무차별적인 자본주의 논리를 갖다 대학에다 마구 적용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바뀌는 거예요. 학문의 플랫폼이.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이야말로 문자문화 시대의 총화잖아요. 옛날에 대학 가면 문리대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공대나 경영대나 이런 건 대학이 아니었죠. 그냥 옛날에 그냥 학교였어요. 이렇게 독일에서도 혹슐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바뀌었죠. 인문학 천대받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정보의 플랫폼이 바뀌어서 문자문화가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인문학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굉장히 기회인 게 다른 한편으로 지금 사회가 인문학을 요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인문학이 엉뚱한 맥락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망을 깔았잖아요. 인터넷 망을 깔았으면 거기다 뭘 흘려야 되냐면 컨텐츠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문학이 갑자기 요구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지금은 산업혁명하고 정보혁명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가 달라요. 왜냐? 산업혁명 때는 일단 기계를 만들어. 기계가 상수예요. 일단 인간을 갖다 뜯어 맞춥니다. 근데 기계는 기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문화 있잖아요. 군대식. 아마 여러분들 포드 시스템 이런 거 알 건데 완전히 인간을 로봇화 시켜버리잖아요. 단순 반복 노동하게끔. 그런데 정보화 시대는 거꾸로예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가 사람을 상승하고 기계를 뜯어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읽어도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연구할 때 기계 자체보다도 인간을 연구해야지 기계를 발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구가 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인문학이 요구되는 게 이 사회가 너무나 막가다 보니까 지금 잘 나간다는 인문학이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정의 아니면은 뭐예요? 힐링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뭐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 부 팔렸잖아요, 이게. 사회 구조 자체가 뭔가 게임 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상처를 갖다 뜯어고칠 생각은 안 하고 힐링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아마 힐링일 겁니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